CCTV에 찍힌 건 차마 믿을 수 없는 남편의 얼굴과 낯선 여자의 그림자였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허망한 배신이라니. 그날 밤 72세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 대반격을 시작한 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40년 전 1985년 봄 서울의 어느 작은 찻집. 28살 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박재훈. 그는 중견기업의 촉망받는 과장이었고 영숙은 은행 창구 직원이었죠. 재훈 씨, 저 사실은요. 영숙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영숙 씨. 재훈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만약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일을 그만두고 시댁과 친정을 모두 돌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아내라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재훈의 말에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가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영숙은 약속대로 은행을 그만뒀고 재훈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영숙은 처자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출산의 기쁨도 잠시, 영숙의 산후조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손자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재훈은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영수가 애 좀 조용히 시켜.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단 말이야. 재훈이 짜증스럽게 말하면 영숙은 아픈 몸을 이끌고 밤새 아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3년 후 둘째 민수가 태어났고 또 2년 후 막내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영숙의 하루는 전쟁터였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준비를 시켰습니다. 낮에는 빨래와 청소, 밑반찬 만들기에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저녁이면 재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두고 기다렸습니다. 여보, 회식이 잦으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재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야.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 챙기면 돼.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과장에서 차장으로 다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밖에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며 핀잔을 주었기 때문이죠.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시댁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에 영숙은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시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고작 40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벌써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절반이나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영숙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이잖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15년 차 재훈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에서 재훈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뒷바라지를 잘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영숙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헌신을 알아준다는 사실이
그토록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재우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지만 영숙은 모른 척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2차까지 갔겠지. 상무가 되면 그런 자리가 많을 거야. 영숙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하나둘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 회식 약속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우리 둘이 여행이라도 갈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재우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집안이나 잘 챙겨.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재우는 정년퇴직을 했고 영숙은 이제야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여전히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골프, 등산 모임, 동창회, 온갖 핑계로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영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핸드폰을 예전보다 훨씬 신경 쓰기 시작한 겁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자리를 뜰 때도 항상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여보,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제 거 배터리가 나갔어요. 영숙이 말하자 재훈은 얼굴이 굳어지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회사 기밀 자료들이 있단 말이야. 당신 거 충전하면 되잖아. 하지만 재훈은 이미 퇴직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무슨 회사 기밀이 있다는 건지 영숙은 의아했습니다. 그 후로 재훈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외출하거나 주말 아침 일찍 골프를 간다며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설마 우리 남편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거야. 영숙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재훈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자 재훈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걱정돼서요. 이렇게 늦은 적이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늦었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어서 자. 재훈은 짜증스럽게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또다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영숙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의심과 불안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 불안한 예감이 설마 현실이 될 줄은. 영숙은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남편의 작은 변화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훈이 평소와 달리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애프터 쉐이브까지 바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가세요? 응? 아,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등산인데 왜 향수까지 뿌리세요?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어때? 남자도 몸 관리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며 재훈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창문으로 남편이 타고 간 차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등산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을 필요가 있나? 영숙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골프 약속이야. 저녁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하지만 영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의 골프 가방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여보, 골프채 두고 가시네요. 재훈이 황급히 돌아와 골프채를 집어들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깜빡했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영숙은 의아했습니다.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이 골프채를 깜빡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 재훈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안 자고 있어? 걱정된다고 했잖아. 골프는 잘 치셨어요? 그럼 잘 쳤지. 그런데 옷에 잔디 자국이 하나도 없네요. 골프 치면 바지에 잔디 자국이 생기잖아요. 재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을 못 믿겠어? 아니에요. 그냥 이상해서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서 자. 재훈은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남편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남편의 차가 낯선 동네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가 웬일이지? 등산 간다더니.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 안을 들여다볼까 망설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 만나러 온 걸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영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등산은 어땠어요? 좋았지.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았어. 그런데 오늘 제가 장 보러 나갔다가 당신 차가 시내 카페 앞에 있는 걸 봤어요.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당신 지금 나 미행한 거야? 미행이 아니라 우연히 본 거예요. 등산 간다더니 왜 카페에 있었어요? 등산 갔다가 친구랑 커피 마시러 들른 거야. 그것도 안 돼? 그럼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왜 숨기세요? 숨기긴 뭘 숨겨. 당신 요즘 왜 이래? 갱년기야 뭐야? 재훈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하지만 재훈의 과민한 반응이 오히려 영숙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영숙에게 말도 제대로 걸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재훈의 와이셔츠를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2인 식사 28만 원.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재훈이 골프 간다던 날이었습니다. 골프 치고 누구랑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거지?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퇴근하자마자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훈은 영수증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의 주머니를 뒤진 거야? 빨래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골프 간다더니 호텔에서 누구랑 식사했어요? 회사 후배를 우연히 만나서 밥 먹은 거야. 그것도 문제야? 2인 식사에 28만 원이나 쓰면서 후배랑 먹었다고요? 말이 돼요?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남편이 밖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일일이 따져 물을 거야? 이상하잖아요. 요즘 당신 너무 이상해요. 이상한 건 당신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거야. 재훈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헌신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인가? 다음 날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외출한 틈을 타서 영숙은 남편의 차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자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용 귀걸이 한 짝, 그것도 영숙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젊은 여자들이 할 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하자 바닥에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단발머리였고 그 머리카락은 분명 긴 생머리였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커피숍, 고급 레스토랑, 영화관, 심지어 꽃집 영수증까지. 영숙은 그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 재훈이 집에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영숙은 차 안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형수가 엄마 보고 싶대.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반찬 만들어 갈게.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들한테는 말할 수 없어. 아직은 아니야. 영숙은 영수증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증거야. 이건 분명한 증거야. 그날 저녁 재훈이 돌아왔을 때 영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재훈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 살아야 하나? 애들은 뭐라고 할까?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영숙은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봤습니다. 재훈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자 재훈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왜 앉아요? 새벽에 누구랑 문자해요? 화장실 가려다가 잠이 깨서 뉴스 좀 보는 거야. 당신이나 어서 가서 자. 재훈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나를 속이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남편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사설 탐정, CCTV 설치, GPS 추적기 등.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72살 먹은 늙은이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 뒷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의뢰인님.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방문하셨을 때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날 밤
재훈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진실을 밝혀낼 거야. 40년 헌신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오전 영숙은 처음으로 사설탐정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한영숙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철수 탐정입니다. 앉으십시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내 증거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남편 차에서 발견한 물건들이랑 영수증들이요. 김 탐정은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의뢰인께서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40년입니다. 40년이요? 그런데 이제야 의심이 드신 겁니까? 아니요. 최근 들어 남편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요. 핸드폰도 과하게 신경 쓰고 거짓말도 자주 하고.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미 관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 확인인지 아니면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인지.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외도를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럼 2주 정도 미행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비용은 성금 200만 원, 완료 후 200만 원입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하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성금을 건넸습니다. 그날부터 2주간 영숙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탐정은 매일 중간 보고를 해왔습니다. 의뢰인님, 오늘 대상자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40대 후반 여성과 만났습니다. 친밀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진은 찍으셨나요? 네, 전송해드리겠습니다. 곧 문자로 사진이 왔습니다. 재훈이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보고 웃는 모습. 영숙은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보고가 왔습니다. 의뢰인님, 오늘 대상자가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3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CCTV 영상도 확보하셨나요? 네,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또한 대상자 차량에 GPS를 부착해서 동선도 모두 파악했습니다. 영숙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주 후 김 탐정이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조사 결과 대상자 박재훈 씨는 김미란이라는 48세 여성과 3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숙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재훈과 김미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영화관에서 나오는 모습,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영숙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김미란이라는 여자가 누구예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48세, 미혼입니다. 미혼이요? 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만난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조사해 보니 이 관계가 3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김미란 씨 주변을 좀 더 조사해 봤는데 인근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박재훈 씨가 최소 20년 넘게 이 여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20년이라고요? 네. 정확한 건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건 단순한 일시적 외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부터? 김 탐정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재훈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재훈이 들어서자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 당신 김미란이라는 여자 알죠?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3년도 아니고 20년 넘게 그 여자를 만났죠? 재훈은 잠시 당황하더니 곧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 나한테 탐정을 붙인 거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당신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재훈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남편한테 탐정을 붙여?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년 넘게 바람 피운 게 당신이잖아요. 영숙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정하세요. 당신 그 여자랑 20년 넘게 만났죠?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만났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어쨌다고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당신이 뭐라고 할 권리 있어? 영숙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아내인 내가 뭐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40년을 헌신했는데? 헌신? 당신이 뭘 헌신했어? 집안이라고 애들 키우는 게 헌신이야?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재훈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지겹다고. 맨날 집에만 있고 재미도 없고 대화도 안 통하고. 미란이는 달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젊게 만들어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혼해요. 재훈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늙은 주제에.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재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봐. 내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 같아? 변호사든 뭐든 다 해봐. 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김 탐정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정민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숙 씨. 사정은 김 탐정에게 들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이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배우자의 외도가 있어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까지 가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걸려도 꼭 이혼하고 싶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받고 싶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가능한 한 많이 받고 싶어요.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퇴직금이랑 예금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도 남편 명의거든요. 서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남편분 재산 조회부터 해야겠네요.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상대 여성 김미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여성의 재산 상태도 알아봐야 합니다. 영숙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꼭 책임을 묻고 싶어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 20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서 변호사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영숙 씨, 힘드시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법은 의뢰인 편이에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72세 남편의 3년 외도 증거 발견, CCTV 확인 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우는 김미란과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40년 헌신한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을 순 없어. 며칠 후 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영숙 씨, 남편분 재산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영숙은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재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퇴직금 3억, 예금 2억, 그리고 아파트 시세가 12억입니다. 17억이나 돼요? 네. 재산 분할하면 의뢰인께서 8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요. 영숙은 놀라움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7억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어요. 맨날 돈 아껴 쓰라고 했으면서. 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기록해 두세요.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김미란과의 관계가 20년 이상이라면 혹시 그 사이에 자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녀요? 설마 그럴 리가. 가능성만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외도도 충격인데 혹시 숨겨둔 자식까지 있다면? 그날 밤 재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재훈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맘대로 해. 어차피 당신은 이길 수 없어. 왜 이길 수 없는데요? 법원이 다 남자 편이야. 그리고 증거, 그깟 것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CCTV 영상에 당신이 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게 다 찍혔어요. 이게 증거가 안 돼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20년 넘게 만난 것도 다 알아냈어요. 주변 증언도 확보했고요. 재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나는 절대 이혼 안 해. 당신이 원하면 평생 소송이나 해. 영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당신이 더 불리해요. 위자료도 더 많이 물어야 하고요. 재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껏해야 몇 천만 원이야.
영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판가름 날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서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영숙 씨,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영숙은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 변호사는 심각한 표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미란 씨 호적을 조회해 봤습니다.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녀요? 네. 박지훈, 27세 남자입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7년 전이면 재훈과 김미란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라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합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 동안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는 거야? 서 변호사는 조용히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서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요? 그게 뭔가요? DNA 검사입니다. 박지훈이 정말 남편분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친자가 확인되면 이혼 소송에서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DNA 검사를 해요? 남편이 응할 리가 없잖아요.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이 나오면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27년 동안 숨겨둔 자식까지 있었다는 걸 세상에 밝혀야죠. 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재훈의 목소리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갔다 왔어요. 또 소송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다고. 재훈이 소리를 지르며 술잔을 던졌습니다. 술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숙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당신 때문이야. 평생 나한테 얹혀 살던 주제에 감히 나한테 칼을 겨누고 있잖아. 얹혀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게 얹혀 산 거예요? 뒷바라지? 웃기고 있네. 집안이라고 애들 키운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나는 밖에서 돈 벌어왔다고. 재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같은 년은 평생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혼? 해봐. 당신한테 떨어질 돈은 한 푼도 없어. 17억 재산 알고 있어요. 재산 분할받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17억?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 재산 조회했어요.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김미란한테 아들 있는 것도요.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박지훈, 27살. 당신 아들 맞죠? 재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태연하게 인정해요? 인정하든 말든 당신이 뭘 어쩔 건데? 이혼하면 그 애한테도 상속 가야 돼. 당신은 더 적게 받는다고.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하루라도 더 같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재훈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옥? 지옥은 나야. 당신같이 재미도 없고 늙은 여자랑 사는 게 지옥이었어. 그 순간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이. 여보, 괜찮아요? 영숙이 다가가려 하자 재훈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영숙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재훈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이송 중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에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죽다니.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장남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민수와 수진도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영안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민준과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신 거예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영숙은 그날 밤 재훈과 싸웠던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재훈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영숙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혼하려던 사람의 장례식을 내가 치르고 있다니. 둘째 날 저녁, 낯선 여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48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 김미란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여자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김미란은 조용히 영정 앞에 절을 하고는 향을 피웠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나다니. 김미란이 나가려고 하자 영숙이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김미란 씨죠? 김미란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감히 여기 어떻게 왔어요? 조문하러 왔습니다. 고인과 아는 사이였으니까요. 아는 사이? 27년 동안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게 아는 사이예요? 김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김미란이 돌아서려 하자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당신 아들도 데려왔죠? 박지훈. 그 순간 김미란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27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박지훈이었습니다. 민준, 민수,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너희 아버지랑 27년 동안 바람 피운 여자야. 그리고 저 남자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야.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박지훈은 조용히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고인의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훈은 서류 봉투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자 거기에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이건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저도 아들입니다. 조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27년 동안 숨어 살던 주제에 민수도 소리쳤습니다. 김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저와 지훈이를 사랑했습니다. 27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돌봐줬다고요? 우리 엄마 돈으로, 우리 가족 돈으로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김미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김미란과 박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박지훈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상속 문제로요. 영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아이들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버지가 27년 동안 바람을 피운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냈어. 그리고 이혼하려고 변호사도 선임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응. 그날 밤 아버지랑 싸웠어. 이혼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40년 동안 헌신하셨는데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서. 영숙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엄마 그 남자가 상속 문제로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지훈이 법정 상속인이야. 친자 확인이 됐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말도 안 돼요. 27년 동안 숨어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재산 타러 온다는 거잖아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박지훈이 나타났어요. 친자 확인 결과를 들고요. 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속 문제가 되는군요. 네. 박지훈이 상속을 요구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사무실로 오십시오. 상속 관련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다니. 그런데 이제 시작인가? 며칠 후 예상대로 박지훈의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고인 박재훈의 법정 상속인 박지훈은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내용 증명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27년 동안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재산 달라고?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어.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없어.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그냥 재산을 나눠줘야 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헌신한 삶의 결과가 이것인지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잠깐 평온을 찾는 듯 했으나 갑자기 등장한 남편의 숨겨진 자식, 박지훈. 그가 내민 상속 요구서가 영숙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영숙과 세 자녀, 그리고 박지훈 측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박지훈 씨는 고인의 법정 상속인입니다. 친자 확인도 완료됐고 상속 지분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박지훈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법정 상속인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27년간 혼외 자식으로 숨어 지낸 분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과 법은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박지훈 씨는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그 순간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지금 상속 지분대로 나누면 저희 몫이 너무 줄어들잖아요. 영숙이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상속 포기하시면 저희 몫이 늘어나요. 뭐라고?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들어요. 특히 민수 오빠는 사업도 어렵고요. 엄마가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진심이니? 엄마,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냥 미리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영숙 씨는 40년간 헌신한 배우자입니다. 법적으로도 가장 많은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겠다면 문제 없지 않나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27년간 바람 피우고 숨겨둔 자식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엄마는 40년간 헌신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엄마한테 상속 포기하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몫만 받으면 됩니다. 가족 간에 싸우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입 다물어요. 당신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민준이 박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27년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엄마가 남의 남편 꼬셔서 낳은 게 우리 잘못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서 변호사가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들 감정이 격해지셨으니 머리 식히고 다시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따라 나왔지만 영숙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모자라 이제 자식들까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무슨 일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엄마,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엄마가 상속 포기해 주시면 저희가 엄마 노후를 책임질게요. 노후를 책임진다고? 어떻게? 엄마 생활비 드리고 병원비도 저희가 낼게요.
그러니까 상속은 포기해 주세요.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날 믿으라고? 너희 아버지도 못 믿었는데? 엄마, 저희는 아버지랑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 똑같아. 돈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 영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제 사업이 정말 어려워요. 빚도 많고요. 이번 상속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지훈이가 끼어들면서 제 몫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상속 포기해 주시면 제가 3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빚 갚고 사업도 정리할 수 있어요. 영숙은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사업 실패가 엄마 책임이니? 엄마가 왜 내 몫을 포기해서 너를 도와줘야 해? 엄마, 저 죽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요.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는 상관없어.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영숙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흘 후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아, 너까지 상속 얘기하러 온 거니? 아니에요. 엄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저도 그날 오빠들한테 동조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하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너도 같은 생각이었잖아.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요. 저희 몫이 줄어드는 게 억울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엄마가 40년 동안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영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들이 엄마한테 24시간 안에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할 거래요. 뭐라고? 내일 장례식장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거기서 각서 쓰라고 할 거예요.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빈소에서? 네. 오빠들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온대요. 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마. 엄마 각서 쓰시면 안 돼요. 엄마 권리예요. 걱정 마. 엄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다음 날 영숙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빈소에는 민준과 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민준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영숙은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른 거야? 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속 포기 각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24시간 안에요? 그것도 아버지 빈소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야.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잖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네요. 당연히 알지.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엄마, 그래도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러다가 박지훈이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어쩌려고요? 박지훈은 자기 몫만 달라고 했어. 욕심 부리는 건 너희들이잖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사셨잖아요. 40년간 편하게 사셨고요. 편하게?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셨잖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요. 일을 안 했다고? 40년간 너희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하는 게 일이 아니야?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너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랑 똑같네. 너희들 정말 아버지 아들 맞구나. 엄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상속 포기 안 하시면 저희는 엄마를 더 이상 모르겠어요. 영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도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어.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영숙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각서 안 썼어. 당연히 안 쓰지. 잘하셨어요, 엄마. 수진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빈소 안에서 민준과 민수는 분노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야지.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애들이 저한테 상속 포기 각서를 강요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쓰셨나요? 당연히 안 썼죠. 제 권리예요. 잘하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애들이랑 완전히 등을 진 것 같아요. 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영숙 씨,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자녀들이 법적으로 어머니를 압박할 겁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분을 줄일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돼요. 40년간 헌신했는데요.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을 증명할 증거를 모아야 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지쳤어요. 남편한테도 배신당하고 이제 자식들한테까지.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인생 40년이 물거품이 돼요. 서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끝까지 싸우겠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민준과 민수의 변호사에게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상속분 감액 청구의 소. 영숙은 소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법정에서 싸우자고 한 겁니다. 그날 밤 영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날 이용만 하고 버렸어. 40년 헌신이 이런 결말이라니.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영숙은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합시다. 법정에서 싸울 준비요. 좋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24시간 안에 유산 포기 서명하라고 한 자식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전략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영숙 씨, 상속분 감액 청구에 대응하려면 어머니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40년간의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육아일기, 사진, 증인 등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오래된 가계부들이 있어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쓴 거요. 완벽합니다. 그거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혹시 시부모님 간병 기록이나 자녀 양육 관련 자료도 있으면 좋겠어요. 육아 수첩이랑 병원 기록은 보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아주세요.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40년치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1985년 결혼 초부터 꼼꼼하게 적어놓은 수입과 지출 내역. 쌀값, 반찬값, 애들 학원비, 시부모님 용돈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계부를 펼쳐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껴 쓰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기여 안 했다니. 다음 날 영숙은 가계부와 함께 육아 수첩, 병원 기록, 시어머니 간병일지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서 변호사는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상대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나요? 아들들 측 변호사는 어머니께서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집안일을 다 했으니까 남편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법정에서 증명하면 됩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양측이 만났습니다. 민준과 민수는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영숙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원고 측 말씀하시죠. 민준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 한영숙 씨는 40년간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으므로 상속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 가능합니다. 한영숙 씨는 40년간 육아, 가사, 시부모 봉양을 전담했고 이를 통해 고인이 경력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로서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한 의무라고요? 그럼 남편의 경제활동도 남편으로서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서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박에 상대 측 변호사가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양측 모두 감정을 자제하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민준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2억만 가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저희 사남매가 나눠 갖고요. 영숙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2억? 법정 상속분이 4억 6천인데 2억만 가지라고? 어머니,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2억이면 충분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것 같네요.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됐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영숙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지훈이 영숙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영숙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 형들, 아니 민준 씨와 민수 씨가 아버지 재산을 일부 빼돌린 것 같아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 계좌가 하나 더 있대요. 근데 그게 신고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죠? 아버지가 생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상금으로 1억 정도 따로 모아뒀다고요. 영숙은 즉시 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 명에 숨겨진 계좌가 있을 수 있대요. 누가 그러던가요? 박지훈이요. 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박지훈을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함정일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지훈이는 자기 목만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저를 도울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네요. 일단 조사해 봅시다. 서 변호사는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했고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영숙 씨 숨겨진 계좌를 찾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계좌에서 최근 3개월간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누가요? 민준 씨 계좌로 5천만 원, 민수 씨 계좌로 3천만 원이 이체됐어요. 영숙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빼돌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상속 재산 은닉이에요. 법정에서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숙은 박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덕분에 큰 증거를 잡았어요. 저도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이에요. 제 형들이 하는 짓이 너무 비겁해 보여서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당신 어머니를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박지훈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잘못했어요. 남의 남편을 27년이나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한영숙 씨는 40년간 헌신하셨잖아요. 그 권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숙은 박지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며칠 후 2번째 재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 변호사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박민준, 박민수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 재산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서 변호사는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민준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생전에 증여하신 겁니다. 증여 신고를 하셨나요? 아, 그건.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여 신고도 없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횡령에 가깝습니다. 재판장의 말에 민준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원고 측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민준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오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돈 빼돌린 게 오해야?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저희 사업 자금으로요. 증거 있어? 증여 계약서나 증여 신고서?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겠지. 몰래 빼돌렸으니까.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너희가 살려면 엄마는 죽어야 하니? 40년 헌신한 엄마 권리는 상관없고? 영숙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수진과 통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판 어땠어요? 오빠들이 아버지 돈 몰래 빼돌린 게 드러났어. 정말요? 오빠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응. 민준이가 5천, 민수가 3천. 증여 신고도 안 하고 몰래 가져갔어.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들 정말 너무해요. 엄마한테 상속 포기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미리 챙겨놨네요.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야. 엄마, 힘내세요. 저는 끝까지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어. 며칠 후 서 변호사에게서 희소식이 왔습니다. 한영숙 씨 상대 측에서 화해를 제안해 왔습니다. 화해요? 네. 재산 은닉건이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합의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요?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합니다. 어머니 4억 6천, 자녀들 각각 3억 1천씩이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는요?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죠.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입니다. 27년간의 외도를 감안하면 1억도 가능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법정 상속분대로 받고 위자료도 청구하겠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민준이랑 민수가 빼돌린 8천만 원은요? 그건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럼 총 재산이 17억 8천이 되고 어머니 몫도 늘어나죠. 서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7억 8천 기준으로 하면 어머니는 약 4억 8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 재판 기일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민준과 민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숙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엄마.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 하지만 영숙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김미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영숙 씨,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무슨 정보요? 김미란 씨가 고인의 보험금 수령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대요. 뭐라고요?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수령인이 김미란이에요. 금액이 2억입니다.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억이나요? 네.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인에게 직접 가는 돈이에요. 하지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여자 끝까지 우리 돈을 노렸네요. 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김미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합시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인공 측 변호사가 상대방 측의 예상치 못한 약점을 찾아내며 승소의 가능성을 엿보게 됐습니다. 영숙의 역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주 후 김미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영숙, 서 변호사, 그리고 김미란과 그녀의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원고 한영숙은 피고 김미란에게 위자료 1억 원과 보험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입증하시겠습니까? 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27년간 유부남인 고인 박재훈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김미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고인과 진정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동반자요? 27년간 숨어서 만나는 게 동반자입니까? 서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박에 상대 변호사가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저는 1985년 박재훈과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은행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죠. 남편이 원했으니까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저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차렸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저는 기뻤어요. 내 헌신이 남편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자주 가지 못했어요. 시댁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시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렇게 헌신하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27년간이나요. 김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고생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랑 아이를 가졌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제 꿈도 제 미래도 다 포기하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배신과 모욕입니까? 재판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고께서는 남편의 외도를 언제 알게 되셨나요? 3년 전부터 의심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과하게 신경 쓰고 거짓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죠.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2살 먹은 늙은이가 탐정까지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해야 하는 제 신세가 처참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그렇게 말했어요. CCTV에서 그 여자한테 하는 모습을 봤어요. 40년간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했던 말을요. 영숙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40년 헌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가정을 돌보는 도구였고 진짜 사랑은 그 여자한테 있었던 거죠.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더 비참한 건 제 자식들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상속 문제로 저한테 재산 포기하라고 강요했어요. 제가 40년간 키운 자식들이요. 영숙은 김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제 인생을 망쳤어요. 27년간 제 남편을 빼앗고 제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런데도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해요. 2억이나 되는 돈을요. 김미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보험금은 고인이 직접 수령인으로 지정한 겁니다. 합법적인 권리예요. 합법적이라고요? 남의 남편한테 빌붙어서 보험금 수령인 만들어 놓은 게 합법적이라고요? 서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십시오. 재판장은 김미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증언하시겠습니까? 김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재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27년간 숨어서 만나는 게 진심이에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훈 씨가 이혼하길 기다렸어요. 27년간이나요. 하지만 재훈 씨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의지했으니까요. 제가 집안일 다 해주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줬으니까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지훈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당신이 남의 남편 아이를 가져서 그런 거잖아요. 서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보험금 2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재훈 씨가 저와 지훈이를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고인의 법정 상속인들 몰래요? 네. 그럼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아닙니까? 김미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수령인에게 직접 가는 돈이에요. 하지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 변호사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배우자 몰래 제3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다시 증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 아까워서 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제 40년이 인정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40년간 헌신했어요. 제 청춘도, 제 꿈도 다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한다면 저는 뭡니까?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요? 아내의 희생은 당연한 의무라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부들은 뭡니까?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다. 40년 헌신한 아내의 가치를, 세 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가치를, 시부모를 봉양한 며느리의 가치를요. 재판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이 판단할 겁니다. 당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요. 영숙은 김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27년간 제 남편을 빼앗고 제 가정을 파괴한 당신을요. 김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 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닙니다. 40년 헌신한 여성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 변호사는 40년치 가계부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계부를 보십시오. 원고는 40년간 한 푼 한 푼 아껴 가정을 꾸렸습니다. 쌀값, 반찬값, 자녀 교육비, 시부모 용돈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재판장이 가계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장남은 대기업 부장, 차남은 사업가, 장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것이 원고의 기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서 변호사는 육아 수첩과 병원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시부모님을 10년간 간병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면 매일같이 병원을 방문한 흔적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헌신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27년간 외도를 했습니다. 피고 김미라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고인의 생명보험금 수령인이 되어 2억을 챙기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며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서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대한민국 모든 주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40년 헌신한 여성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1억 원과 보험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는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40년 헌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서 변호사가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김미란 측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도 피해자입니다. 27년간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며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변론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영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판결 선고 기일이 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건 2024가 합일만 2345, 위자료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 영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주문.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영숙은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처자들을 낳던 날, 남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던 날들, 아이들 손잡고 학교 가던 날, 시어머니 병상을 지키던 밤들, 그 모든 날들의 가치가 지금 판가름 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고합니다.